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박들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간 5만 척, 전 세계 무역의 동맥이 흐르는 해상 실크로드. 그러나 이 바다엔 또 다른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무장한 해적들, 실제 유조선이 납치되고 선원들이 은밀히 감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국제 해운업계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독 한국 선박만은 해적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처음엔 그저 과장된 소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이 바다에서 완전히 다른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바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피아 매튜스입니다. 미국 출신의 해양안보 전략 분석가로 미 해군 정보장교로 20년간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해양 위협평가 분야에서 5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다는 전 세계 무역의 90%가 지나가는 생명선이니까요. 하지만 그 바다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해상 보안 시스템을 분석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부터 중국의 항모전단, 영국의 구축함까지 모든 종류의 해군력을 연구했죠. 하지만 민간 선박의 해적 대응 시스템만큼은 어느 나라도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동남아 해역의 해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펜타곤에서 저에게 특별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동남아 해역의 해적 활동 패턴을 분석하고 각국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저 또 다른 업무였습니다. 해적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피해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쓰는 일. 25년간 해온 일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들은 이야기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현지 항만청의 베테랑 직원인 라자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해적들이 피하는 유일한 선박이 있다고. 바로 한국 선박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해적들이 특정 국가의 선박만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라자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해역을 지켜본 그의 경험으로는 한국 선박만큼은 정말 특별하다고 했어요. 해적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배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불문율 같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엔 과장된 소문이라 여겼습니다. 해적들에게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오직 돈이 될 만한 배냐 아니냐만 중요할 텐데요. 더욱이 한국 선박이라고 해서 화물이 특별히 적거나 가치가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국은 세계 최대 조선 국가 중 하나이고 첨단 화물을 실은 선박이 많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말라카 해협과 인도양에서 발생한 해적 공격 사건이 총 347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0건이었어요. 미국 선박도 12건의 피해를 입었고 독일 선박은 8건, 일본 선박은 15건의 공격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한국 선박도 최소 5건 이상의 공격을 받았어야 정상이거든요. 한국 선박의 통항량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깊이 조사해봤습니다. 다른 해역은 어떨까 싶어서 아프리카 동부 연안과 카리브해 지역의 데이터도 확인해봤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해역에서든 한국 선박의 해적 피해율은 현저히 낮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걸까? 혹시 해적들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뛰어난 방어 시스템이 있는 걸까요? 현지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 선박에 대해서는 동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특별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특별한지는 아무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싱가포르 해양대학교의 조교수인 닥터 왕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가 연구한 바로는 한국 선박들이 다른 나라 선박들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항로 선택부터 시작해서 통신 방식, 심지어 정박 방법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한국만의 특별한 비밀이 정말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 선박의 승선에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HMM 선박회사에 연구 목적의 승선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이미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나라 선박회사들은 보통 외부인의 승선을 꺼리거든요.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영업 기밀이 노출될 우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회사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했어요. 승선 당일, 저는 부산항에서 HMM 소속 대형 컨테이너선에 올랐습니다. 23,000톤급의 거대한 선박이었어요. 선장님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이 항로를 20년 넘게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김 선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느꼈던 건 이분의 눈빛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해적이 창궐하는 위험한 바다를 누비는 선장치고는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른 나라 선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통은 해적 이야기만 나와도 긴장하고 불안해하는데 김 선장님은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김 선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국의 바다는 한국이 지킨다고. 그리고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선박의 안전도 함께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담긴 자부심과 확신이 제게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그야말로 해상 무법지대였습니다. 전 세계 해상 교역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핵심 항로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바다이기도 하죠. 저는 이곳의 실상을 조사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분쟁 지역보다도 더 무서운 곳이었어요. 해적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배에 올라타서 금품을 훔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조선과 벌크선, 심지어 여객선까지 가리지 않고 납치했어요. 2023년 한 해에만 이 해역에서 147건의 해적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선박 자체를 훔치는 경우였어요. 해적들이 선박을 장악한 후 선박의 이름과 색깔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배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이용해 마약이나 무기 같은 불법 화물을 운송하거나 아예 고철로 팔아버리기도 했죠. 한번 사라진 선박은 다시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더 끔찍한 건 선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몇 달씩 감금당한 채로 몸값을 요구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냉동 창고에 갇혀서 얼어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피해 선박의 선장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선박 함부르크호의 밀러 선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밤에 잠들기가 무서워졌다고. 언제 해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해적 공격을 당한 후 6개월간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일본 선박 도쿄마루의 다나카 선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적들이 침입했을 때의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선원들이 총에 맞을까봐 무서워서 저항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이 항로 운항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야간 습격은 선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죠. 해적들은 주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선원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작은 스키프보트 여러 척이 어둠을 틈타 빠르게 접근해서 선박 측면을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받은 특수부대 같았습니다. 한번 해적이 배에 오르면 상황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선박들은 제대로 된 방어시설이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철조망 몇 줄이 전부였고
무장한 경비원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설령 경비원이 있어도 해적들의 자동 소총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수라바야 기지를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라하르디 제독은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해군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워낙 넓은 바다를 모두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적들은 모선을 이용해서 먼 바다까지 나가서 활동하고 경비정이 오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해적 조직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의 해적들은 대부분 가난한 어민들이었어요. 물고기가 안 잡혀서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해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저임금 실직자들, 심지어 대학 졸업자들까지 해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압둘라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체포된 해적들 중 30%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경제적 절망감이 이들을 범죄로 내몰고 있는 거죠. 이런 고학력 해적들은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부 해적 조직은 IS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단체와도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금품 갈취를 넘어서 정치적 목적까지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조직들은 더욱 잔혹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인지를 잡아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해적들의 장비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GPS를 이용해 표적 선박을 추적하고 위성전화로 조직 간의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드론을 이용해서 선박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로켓 추진 수류탄 같은 중화기를 사용하는 해적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선박 회사들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항로를 바꿔서 위험 지역을 피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운항 시간이 늘어나고 연료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모두 화주들에게 전가되는 거였죠. 선박 속도를 높여서 해적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한계가 있었어요. 연료 소비량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날씨가 나쁘거나 기계 고장이 나면 속도를 낼 수 없거든요. 무엇보다 현대의 해적선들도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용병 회사를 고용하는 선박들도 늘어났습니다. 영국, 미국, 이스라엘 출신의 전직 군인들이 민간 보안 회사를 차려서 선박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용병들의 실력이 천차만별이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총격전이 벌어지면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용병들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한 순간에는 선원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2022년에 발생한 한 사건에서는 용병들이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많은 선원들이 동남아 항로 근무를 기피했고 선박 회사들은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올려줘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해적 때문에 해상 물류 전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보험료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은 기본 보험료의 10배 이상을 내야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국제사회도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국적 해군 연합작전도 실시하고 유엔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적 문제는 단순히 치안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 해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선박과 선원들을 완전히 보호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모든 나라가 포기하거나 임시 방편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은 정말 달랐습니다. 싱가포르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HMM 소속 대형 컨테이너선 HMM 아레시라스에 직접 승선했을 때 저는 첫 순간부터 그 차이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중 하나로
2만 4천 톤을 실을 수 있는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승선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철조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철조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히 박힌 특수 철조망이 선박 전체를 삼중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높이만 해도 3미터가 넘었고 철조망 사이사이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김 선장님이 저를 안내하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철조망은 단순한 방어막이 아니라고. 해적이 기어오르려고 시도하는 순간 경보가 울리고 동시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물론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의 전류지만 충분히 기절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강력했습니다. 갑판을 돌아보니 곳곳에 물대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물대포가 아니었어요. 소방차에서 쓰는 것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고압 펌프로 바닷물을 분사해서 해적선을 전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물줄기의 세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50m 떨어진 목표물도 정확히 맞힐 수 있었습니다. 선박 외벽에는 특수 방탄 필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AK-47 같은 소총은 물론이고 권총탄까지 막을 수 있는 최신 소재로 해적들이 총으로 공격해도 선실 안의 선원들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했어요. 창문마다 두꺼운 철판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위급 상황에는 버튼 하나로 완전히 밀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네킹이었어요. 갑판 여러 곳에 무장한 경비원 모습의 정교한 마네킹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멀리서 보면 진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심지어 바람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관절까지 설계되어 있었어요. 해적들로 하여금 이 배에는 무장 경비원이 많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전 효과라고 하더군요. 김 선장님은 저를 선박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시타델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이건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을 때 선원들이 대피하는 완전 밀폐된 안전구역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은행 금고처럼 두꺼운 강철문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타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최신형 잠수함 내부 같았습니다. 30cm 두께의 특수 강철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부에서는 절대 뚫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안에는 30명의 선원이 일주일간 생활할 수 있는 식량과 물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시타델이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최첨단 통신 장비가 완비되어 있어서 전 세계 어디든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통신, 단파 무선, 심지어 인터넷까지 모든 통신 수단이 백업되어 있었어요. 정전이 되어도 자체 발전기로 한 달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시타델에서 선박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엔진을 멈출 수도 있고 조타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해적이 배를 장악해도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선내 조명과 공조시설까지 모두 차단할 수 있었어요. 시타델 안에는 전용 화장실과 샤워실, 간단한 의료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오랫동안 머물러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거예요. 공기 정화 시스템도 있어서 외부에서 독가스를 살포해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김 선장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24시간 상시 작동 중이라고. 그리고 청해부대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교신하고 있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청해부대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소말리아 아덴만에 해군을 파견해서 해적 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김 선장님 말씀으로는 청해부대가 단순히 한국 선박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전 세계 모든 민간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실제로 다른 나라 선박이 해적 공격을 받으면 국적에 관계없이 즉시 출동해서 구조한다고 하더군요. 지난해에만 57건의 구조작전을 수행했는데 그중 80%가 외국 선박이었다고 했습니다. 선박 곳곳에는 최첨단 감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열감지 카메라, 야간 투시 장비, 레이더, 소나까지 모든 종류의 탐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50km 밖의 작은 보트까지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청해부대와 공유된다고 했습니다. 승무원들의 훈련 상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선원이 해적 대응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실전 같은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어요. 마치 군대의 특수부대 같은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통신 장비도 최첨단이었습니다. 위성 통신으로 언제든지 본사나 청해부대와 연락할 수 있었고 GPS 추적 시스템으로 실시간 위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메인 통신이 두절되면 자동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조난 신호가 발송되는 백업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선원 식당에서 만난 1등 항해사 박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몇 번 겪어보니 모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안전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어요. 기관장 이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선박의 엔진실은 다른 나라 배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적이 침입해도 엔진을 조작할 수 없도록 특별한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모든 중요한 밸브와 스위치에는 생체 인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해적들이 쉽게 건드릴 수 없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과연 실전 상황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할까?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사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도 실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해적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한국 선박의 대응 시스템을 연구해서 허점을 찾으려고 할 텐데요. 더욱이 최근의 해적들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무기와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우려했던 건 선원들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공포에 휩싸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미 해군 함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혼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2000년 USS 콜 함정 폭탄 테러 사건에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응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방어적인 시스템만으로 해적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해적들이 더 강력한 무기나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로켓 추진 수류탄이나 소형 폭발물을 사용한다면 아무리 견고한 시설도 뚫릴 수 있거든요. 제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박이 말라카 해협으로 진입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오후 11시 30분경 레이더에 의심스러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30노트급의 고속선으로 보이는 작은 선박이 우리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거든요. 레이더 담당 선원인 최 씨가 즉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목표물의 크기로 봐서는 어선 정도로 보이지만 이 시간에 이 해역에 어선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했어요. 더욱이 우리를 향해 일직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패턴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선장님은 즉시 1급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선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각자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도 덩달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 시스템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어요. 의심 선박은 계속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거리를 좁히지는 않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의 항로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런 패턴은 해적들이 표적을 물색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1등 항해사 박 씨는 즉시 청해부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좌표와 의심 선박의 특징, 현재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어요. 청해부대에서는 즉시 대응 태세에 들어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청해부대 함정도 이곳에서 200캐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고속으로 달려와도 최소 6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당장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우리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거였죠. 바로 한국 선박의 진짜 실력이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갑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용병 경비원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무장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선원들도 각자 맡은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적외선 탐지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해적과 맞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실제 상황에서는 예상과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해적들이 자살 공격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걱정되었어요. 그때 저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미 해군 시절, 우리도 소말리아 해적들과 여러 차례 교전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2009년 마에르스크 엘라베마호 인질 사건 때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첨단 장비와 훈련받은 해병대가 있었지만 실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해적들의 게릴라 전술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작은 보트 여러 척으로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약해 보이지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당하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욱이 민간 선박에서는 제약이 많았어요. 군함처럼 마음대로 포격할 수도 없고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거든요. 해적들은 바로 이런 약점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민간인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거나 항복한 척하다가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김 선장님께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겠냐고. 혹시 해적들이 대량의 폭발물을 가지고 자살 공격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어요. 김 선장님은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한국 선박은 절대 해적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 시스템이 있다고 자신했어요. 더 중요한 건 모든 승무원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지킨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1등 기관사 이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이 항로에 투입되었을 때는 무서웠다고.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과 동료들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청해부대와 본사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의 자신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걸. 정말 무언가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의심 선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레이더에는 더 작은 점들이 몇 개 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스키프보트들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해적들이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였죠. 새벽 2시경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모선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작은 고속정 세 척이 삼각형 진영을 이루며 우리를 포위하려고 시도했어요. 이들의 움직임은 명백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용병 경비원들이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이전과는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팀장인 마이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해적 공격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보통은 한두 척 정도인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한국 선박의 시스템이 이런 조직적인 공격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선원들이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해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의심은 실전 상황에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경, 드디어 해적들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어요. 작은 스키프보트 세 척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어둠을 틈타 동시에 빠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정말 교묘했어요. 처음엔 마치 일반 어선처럼 천천히 접근했어요. 하지만 우리 선박으로부터 500m 거리에 이르자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배 위에 무장한 사람들이 명확히 보였어요. 그들은 로프와 갈고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일부는 AK-47 소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과연 한국 선박이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지만 김 선장님과 승무원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치 연습을 하는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김 선장님이 최고 속도로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23,000톤급 대형 컨테이너선이지만 최신 엔진을 장착해서 최고 속도 24노트까지 낼 수 있었어요. 작은 스키프 보트라고 해도 이 정도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동시에 지그재그로 항로를 바꿔서 해적들의 접근 각도를 계속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엔 1등 항해사 박 씨가 청해부대에 즉시 긴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정확한 GPS 좌표와 해적선의 수, 그들의 무장 상태, 현재 우리 선박의 대응 현황까지 상세히 전달했어요. 청해부대에서는 즉시 헬기를 출동시키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헬기가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40분은 걸릴 예정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선박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평소 훈련의 성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보안팀장 마이크와 그의 팀원들이 경고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야광탄을 공중으로 발사해서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어요. 해적들에게 이 배는 무장하고 있으며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경고 사격 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갑판 곳곳에 설치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해적선들을 비췄습니다. 10만 칸델라급의 고출력 라이트가 밤바다를 나처럼 환하게 밝혔어요. 갑자기 강렬한 빛에 노출된 해적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접근 작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해적들이 계속 접근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물대포가 작동했습니다. 갑판 양쪽에 설치된 4개의 고압 물대포가 동시에 분사되기 시작했어요. 초당 500리터의 바닷물이 엄청난 압력으로 분사되면서 해적선 중 한 척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스키프 보트로는 이런 물대포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음향 무기가 동원되었습니다. LRAD라고 불리는 장거리 음향 무기에서 귀를 찢을 듯한 고주파 소음이 울려 퍼졌어요. 160데시벨의 강력한 소음에 해적들은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소음은 500m 떨어진 곳에서도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선원들의 대응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미리 훈련받은 대로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아무도 공포에 질리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특수부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통신사 김 씨는 계속해서 주변 선박들과 각국 해군의 상황을 알렸어요. 기관사들은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여서 회피 기동을 지원했습니다. 갑판부 선원들은 추가 방어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적 중 한 명이 로켓 추진 수류탄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박의 회피 기동 때문에 목표를 정확히 맞히지 못했어요. 수류탄은 선체 옆 바다에 떨어져서 큰 물기둥만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아찔했지만 선원들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용병 팀장 마이크가 정밀 사격으로 응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적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엔진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정확한 저격으로 스키프보트 한 척의 선회기가 고장났습니다. 그 배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김 선장님의 회피 기동도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마치 작은 요트처럼 자유자재로 조종했어요. 해적들이 접근할 때마다 절묘한 타이밍의 방향을 바꿔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의 실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몇 분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해적선들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어요. 강력한 방어 시스템과 선원들의 완벽한 대응 앞에서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둘씩 포기하고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해적선들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더 이상 이 배를 공격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성공적으로 첫 번째 위기를 넘긴 거였습니다. 김 선장님이 저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한국 선박의 방어 시스템을 실제로 목격하니 그 효과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어요. 김 선장님은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전문성도 놀라웠어요. 그들은 해적들을 제압하면서도 불필요한 살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목표는 해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 선박의 진짜 강점은 첨단 장비만이 아니라는 걸.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정신력과 팀워크였어요.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30분 후 청해부대 수리온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해적들은 사라진 후였지만 헬기는 주변 해역을 꼼꼼히 수색하며 우리의 안전을 확인해줬어요.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훌륭한 대응이었다고. 한국 선박의 명성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런 신속한 지원 체계도 한국만의 특별한 강점이라고 느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도움이 신속하게 온다는 것. 이런 든든한 백업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봐온 어떤 선박보다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었거든요. 한국 선박이 해적들에게 공격받지 않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인도양으로 진입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위험한 해적 조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규모와 무장 수준은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한밤중 1시 30분경 갑자기 레이더에 대형 반응이 나타났어요. 길이 40m가 넘는 모선으로 보이는 큰 배 하나와 그 주변을 도는 작은 점들이 여러 개 포착되었습니다. 레이더 담당 최 씨가 긴급하게 보고했어요. 이런 규모의 해적 집단은 15년 경력에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김 선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20년 경험의 베테랑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모든 승무원의 표정도 이전과는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적들의 모선은 불법 개조된 어선이 아니라 군용 함정을 민간용으로 위장한 것 같았어요. 갑판에는 대형 크레인과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건 납치한 선박을 통째로 옮기기 위한 장비였습니다. 해적들의 전술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스키프보트 5척이 완벽한 포위 진영을 이루며 우리 선박을 에워싸려고 시도했습니다. 좌현, 우현, 선수, 선미로 나누어서 동시에 접근해 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한쪽을 막아도 다른 방향에서 침입할 수 있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이들의 무장 상태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니 자동 소총은 기본이고 로켓 추진 수류탄, 심지어 소형 박격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일부는 방탄복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화력이면 우리 선박의 방어 시스템도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용병 팀장 마이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해적은 소말리아에서도 처음 본다고. 아마도 전직 군인들로 구성된 전문 해적 조직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거의 중군사 조직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신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해적들이 군용 암호 통신을 사용하고 있었고 작전 지휘 체계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특별한 훈련을 받은 조직이었어요. 단순한 생계형 해적이 아니라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었던 거죠. 김 선장님은 즉시 최고 비상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선원들에게 시타델 진입 준비 명령이 떨어졌어요. 동시에 청해부대와 각국 해군, 그리고 본사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군이 더욱 멀리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청해부대 함정도 8시간, 인도 해군은 10시간, 미 해군은 1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 긴 시간을 우리 힘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국 선박 시스템의 진짜 한계가 시험받는 순간이었어요. 용병 경비원들이 완전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표정도 이전과는 달리 매우 긴장되어 있었어요. 마이크가 팀원들에게 엄중하게 지시했습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최대한 방어적으로 대응하라고. 가능하면 살상은 피하되 우리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했어요. 해적들의 접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나 시험이 아니라 완전한 점령 작전이었어요. 5척의 스키프보트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면서 복잡한 지그재그 패턴으로 움직여 우리의 조준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적들이 자동소총으로 선박을 향해 무차별 집중 사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총알이 선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폭우처럼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어요. 하지만 한국 선박의 대응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방탄 필름이 수백 발의 총알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냈고 철판 덮개가 자동으로 내려와서 모든 창문과 중요 부위를 완벽하게 보호했어요. 선원들은 미리 수차례 훈련한 대로 각자의 대피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안전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용병들도 즉시 조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적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접근을 막고 우리를 보호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정밀 저격으로 해적선의 선회기와 조타 장치를 노렸고 실제로 2척의 해적선이 즉시 기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해적들도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그들 중 한 명이 RPG-7 로켓 추진 수류탄을 우리 선박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선체 우연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어요. 금속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생사가 걸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방어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해적들은 계속해서 로켓탄과 수류탄을 발사하며 우리 선박의 방어막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김 선장님이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 승무원 시타델 완전 진입 명령을 내린 거예요. 30명의 모든 선원들이 불과 90초 만에 완전 밀폐된 최종 안전구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갔는데 정말 핵잠수함 내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타델 안에서도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었어요. 선체 곳곳에 설치된 50개의 고해상도 CCTV로 갑판의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열감지 적외선 카메라로 해적들의 정확한 위치와 움직임까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통신 장비로 전 세계 어디든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여기서 선박의 모든 핵심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김 선장님이 메인 엔진과 보조 엔진을 모두 완전히 정지시켰습니다. 조타 시스템도 최고 보안 잠금 모드로 전환했어요. 연료 공급 밸브까지 차단해서 해적들이 배를 절대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거였습니다. 해적들이 드디어 우리 선박에 완전히 올라탔습니다. 특수 제작된 갈고리와 로프, 심지어 폭발물까지 동원해서 삼중 철조망을 뚫고 갑판으로 침입했어요. 하지만 막상 배에 오른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타실은 30cm 두께의 방탄 강화 유리와 티타늄 합금 철문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고 엔진실도 특수 보안 시스템으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모든 중요한 밸브와 제어 장치는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모든 선원들이 절대 뚫을 수 없는 시타델 안에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해적들은 선박을 물리적으로 장악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질로 잡을 사람도 배를 움직일 방법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최종 목표였던 선박 자체를 훔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시타델 안에서 우리는 고해상도 모니터를 통해 해적들의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초조하고 절망적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완전히 장악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김 선장님이 선박 전체에 설치된 강력한 외부 스피커를 통해 해적들에게 최후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금 즉시 우리 배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더 이상 추격하거나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계속 저항하고 버틴다면 곧 도착할 다국적 연합 함대에 의해 체포되어 국제법정에서 재판받게 될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해적들 사이에서 심각한 동요와 분열이 일기 시작했어요. 고해상도 CCTV로 보니 그들이 서로 격렬하고 절망적으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즉시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완전히 갈린 것 같았어요.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지만 다른 해적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타델에서 3시간을 버틴 후 새벽 5시 27분경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청해부대의 링스 헬기 2대가 힘차게 나타났고 곧이어 한국 해군 구축함과 다국적 해군 연합 함정의 위풍당당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어요. 청해부대 헬기에서 대한민국 해상특전 여단 대원들이 패스트로프를 타고 번개처럼 신속하게 갑판으로 강하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예술 그 자체였어요. 완벽한 팀워크와 치밀한 전술, 그리고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적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당황하며 혼란에 빠졌어요. 특전대원들의 작전 수행 능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 그 이상이었습니다. 최신형 K2 소총에 장착된 정밀 조준경과 소음기로 완벽한 제압 사격을 가했고 해적들이 저항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불과 8분 30초 만에 무장한 해적 12명을 모두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상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전문적이고 인도적인 전술이었습니다. 해적들을 단순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무력으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어요. 각자의 역할이 시계처럼 정확히 분담되어 있었고 마치 수십 년간 함께 훈련한 완벽한 팀 같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세계적 위상을 똑똑히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전대원들의 개인적 역량도 놀라웠습니다. 팀장인 이중령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작전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의 침착하고 정확한 지휘 하에 모든 대원들이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각 대원들도 모두 특수전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그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단순히 해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해상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외국인인 저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주며 안전을 확인해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시타델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무사히 살아남았고 해적들은 모두 안전하게 체포되었습니다. 한국 선박의 방어 시스템이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어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벽한 증명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청해부대 지휘관인 김 대령이 직접 선박에 올라와서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대규모 조직적 해적 공격은 한국 선박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라고. 대부분의 해적들이 한국 선박은 아예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김 대령이 설명해준 통계가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 10년간 이 해역을 지난 한국 선박은 총 3,247척이었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단 이건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경미한 접근 시도였고 실제 납치나 약탈로 이어진 경우는 0건이었어요. 반면 다른 나라 선박들의 피해율은 평균 0.8%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선박을 공격하면 반드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체포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거든요. 해적들 입장에서는 위험 대비 수익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였죠. 차라리 다른 나라 선박을 노리는 게 훨씬 쉽고 안전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후의 인도적인 처리 과정이었어요. 체포된 해적들은 국제법과 인권법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응보적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해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자세히 설명해준 바로는 한국이 소말리아와 예멘, 지부티 지역에 직업훈련소와 학교를 대규모로 지어주고 있다고 했어요. 해적이 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젊은이들에게 희망적인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거였죠. 어업기술, 현대적 농업기법, 건설기술, 자동차 정비 등 실질적으로 생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군사력으로만 해적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문제의 뿌리까지 완전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철학이었어요. 현지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어준 17개 학교에서 5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는 감동적인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숭고한 장기적 비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대단했어요. 한국이 건설한 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현지 주민들이 무료로 치료받고 있었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정수시설까지 설치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전방위적 지원이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김 대령이 들려준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가장 고마워하고 깊이 존경하고 있다는 거였죠. 한국 태극기만 봐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느끼고 한국 해군을 보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현지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도 전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의 인식과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 선박만 이기적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해상 안보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21세기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모범적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청해부대는 한국 선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간 선박을 차별 없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지난 5년간 무려 385척의 외국 선박을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호송했다고 하더군요. 이 중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심지어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의 선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국적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선박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김 대령은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다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소중한 공통 자산이라고. 따라서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도 모든 문명 국가의 당연한 공동 책임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그 숭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겸손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을 상급자들과 동료들에게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의 해상 방어 능력과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시타델 시스템에 대해서는 펜타곤의 모든 해양 보안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이런 혁신적 발상의 전환은 정말 천재적이라고 극찬했어요. 해적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해적의 근본 목적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개념이 너무나 창의적이고 효과적이었거든요. 저는 국방부 최고위급 해양보안 정책회의에서 한국식 해적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완벽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이 가능하냐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끊임없는 혁신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위상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서는 곳에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더 깊이 있게 조사해보니
한국의 해상 안보 활동은 정말 놀라운 규모와 깊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자국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 공헌이었습니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 선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민간 선박 2,100여 척을 안전하게 호송했어요. 이 중 무려 95% 이상이 외국 선박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해적 대응 기술이 이미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IMO라는 국제해사 기구에서 한국의 시타델 시스템을 모든 상선에 의무 설치하도록 권고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전 세계 선박의 새로운 기준이 된 거였죠. 국제 해운업계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인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 회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라인도 한국식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독일의 하파그로이드, 프랑스의 CMA CGM 등 유럽의 대형 해운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도 이제 해적 방어 시스템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되는 모든 신조선에는 한국식 통합, 보안 시스템이 표준으로 장착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해운 회사들이 한국에서 배를 주문할 때 반드시 요구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말리아 현지 상황도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한국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청해부대는 단순히 해적만 퇴치하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건설한 보사소 직업훈련원에서는 매년 500명의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업기술, 농업기법, 자동차 정비, 건설 기술 등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해적이 되는 대신 정당한 방법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였죠. 현지 학교 건설 프로젝트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지어준 8개의 학교에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해적이 아닌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거였습니다. 의료 지원 활동도 눈에 띄었습니다. 청해부대 의료진이 현지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런 인도주의적 활동이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지 주민 압둘라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한국이 가장 고마운 나라라고. 한국 해군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어요. 이런 활동들의 효과는 통계로도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현지 지원 활동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소말리아 청년들의 해적 가담률이 40%나 감소했어요. 교육과 일자리 제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걸 증명한 거였죠. 국제 해운업계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급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좋은 배를 만드는 조선업, 강국 정도로만 알려져 있던 한국이 이제는 해상 안보 분야의 절대적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세계 해운 회사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배우러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국 방문 요청을 받아서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 한국의 해양안보 연구 수준이 정말 세계 최고였습니다. 미국의 해군대학원이나 영국의 브리타니아 왕립해군대학보다도 더 앞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적 예측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성 데이터, 기상정보, 선박 운항 패턴 등을 종합해서 해적 출몰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었어요. 정확도가 85%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항로 최적화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과거 해적 공격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가장 안전한 항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애초에 위험 지역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한국 해군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청해부대 요원들이 받는 특수훈련은 미국 네이비실이나 영국 SAS 못지않았어요. 실제 해적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한 시뮬레이션 훈련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해군의 정신력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이 인류 공동의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해부대 김 대령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히 배가 아니라 인류의 희망이라고. 바다가 안전해야 전 세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철학이 한국 해군의 힘의 원천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해상 안보 기술은 이제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항만 보안, 연안 경비, 심지어 민간 보안업체에서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시타델 개념은 은행이나 중요 시설의 보안에도 응용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협력 방면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었어요. 아시아 해적 퇴치 정보 공유센터의 본부가 싱가포르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였죠.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철저한 준비와 혁신적 사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바다에서 태극기를 단 선박들이 당당하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이 다른 나라 선박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래의 해상 질서는 반드시 한국 표준이 될 거라고. 한국이 보여준 책임감과 혁신 정신이 전 세계 바다를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바다 위의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철저한 준비, 혁신적 사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해적도 피하는 나라, 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이 세계를 바꾼다는 것을. 지금도 전 세계 바다 어딘가에서 태극기를 단 선박들이 당당하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청해부대의 든든한 보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